안녕하십니까. 대한신장학회 홍보위원 을지대병원 신장내과 이수아입니다. 한 달 만에 우리 구독자분들 찾아뵙게 됐는데요. 어느새 새해가 됐습니다. 다들 새해 소원 빌고 그 행복한 새해 맞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올 한 해도 좋은 일, 행복한 일만 가득한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제 새해가 돼서 새로운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올 한 해도 신장에 관한 많은 알찬 내용들 구성해서 같이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혹시 1월 1 일에 당직이었어 가지고 병원에서 지냈습니다. 네. 네. 그 환자분들하고 새해를 같이 보낸 날이니까 네. 네, 되게 보람 있는 새해를 맞이하신 거네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그 구독자분들하고 함께 나눌 얘기는 그동안 이제 당뇨가 신장병의 원인의 1인 질환이다 해서 당뇨하고 관련된 얘기들 많이 나눠봤었고, 그리고 또 새로 나온 당뇨 신장병에 쓸 수 있는 약제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눠봤는데요. 우리 구독자분들 평소에 궁금해 하셨던 것들 중에 또 하나가 저 고혈압이 있는데 신장내과 가야 하나요? 또는 저 고혈압이 있는데 단백뇨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 혈압하고 관련 있나요? 해서 고혈압 관련된 질문들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답변을 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오늘은 당뇨, 그 다음으로 이제 콩팥병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인 고혈압에 대해서 우리 이한비 교수님이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앞서 이수아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 고혈압과 콩팥의 관계가 굉장히 이제 밀접하게 있는데 아직도 고혈압 하면 순환기내과에 가야 된다 뭐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실제로 제 외래에도 오셔서 저는 고혈압이 있다고 했는데 왜 신장내과로 보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일찍 들어오신 분들은 보셨을지도 모르는데요. 저희 썸네일에도 우리 PD님께서 고혈압이라고 하니까 제 순환기내과에서 왔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처음에 순환기내과로 안내가 잠깐 나갔다가 수정이 됐었습니다. 그만큼 이 콩팥하고 고혈압이 많은 이제 밀접한 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오늘 저는 신장내과 의사로서 고혈압과 콩팥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네, 요 앞쪽에 저희 방송 앞쪽에 이제 삼성 서울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님이 또 이 순환기 그다음에 고혈압과 관련돼서 이미 한번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어쩌면 거기에서 또 이어진 심화 학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거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작하기에 앞서서 고혈압의 현재 인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고혈압은 이게 2007년부터 2021년까지 그래프인데 점차 이렇게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굉장히 이제 유병률이 늘어나고 있는 질환입니다. 그리고 현재 20세 이상의 성인 중에서 고혈압은 10명 중에 3명꼴로 있는 한 30% 정도의 성인들이 고혈압을 앓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흔한 질환인데요. 하지만 이 고혈압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다 본인이 고혈압이 있는 걸 인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 77% 정도에서만 인지를 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렇게 내가 고혈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치료를 받는 환자는 그거에 못 미치는 74% 정도, 그리고 또 조절되는 환자는 58.6%로 이렇게 고혈압이 있다는 걸 인지하는 환자도 적을 뿐만 아니라 인지하고 있음에도 치료랑 그리고 조절이 잘 안 되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도 아마 이 고혈압의 중요성, 고혈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이제 저희가 강의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오늘 기회에 좀 많이 알고 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제 그 신장병과 마찬가지로 고혈압도 초기에는 뚜렷한 증상이 없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고혈압임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인 검진을 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본인이 고혈압 환자인지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인지율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고혈압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잘 아시고 계실 텐데요. 한자어로는 높을 고에 피혈, 누를 앞자를 써서 말 그대로 피가 누르는 이런 압력이 높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혈압은 혈관 내에 압력이 증가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이렇게 압력이 증가하게 되면은 혈관의 벽에 손상이 발생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혈관으로 이루어진 여러 장기들의 손상이 유발되는 그런 질환입니다. 이 혈압은 정상 혈압을 우리가 수축기 혈압 120 미만 그리고 이완기 혈압 80 미만으로 정의를 하고 있고 이런 정상 혈압은 이렇게 정의하는 이유가 요 120, 80 미만일 때 심내혈관 질환의 발병 위험이 가장 낮은 최적 혈압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고혈압은 어떨 때 진단을 하게 되냐면요. 수축기 혈압이 140이 넘거나 또는 이완기 혈압이 90 이상으로 이제 상승되어 있는 경우에 고혈압이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승되어 있는 정도에 따라서 고혈압 1기, 2기 이렇게 이제 단계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상 혈압에 비해서 고혈압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이런 심내혈관 질환의 발병이 훨씬 증가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혈압은 어떤 문제를 일으킬까요? 보시면은 첫 번째로 잘 알고 있는 심내혈관 질환, 뇌 중에 뇌질환인 뇌출혈, 뇌경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협심증과 심부전과 같은 심장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혈관 자체에 영향을 주어서 동맥 경화, 동맥들이 딱딱해지고 말초 혈관들이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말초 혈관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앞쪽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혈관 내에 흘러가는 혈액의 압력이 높아지는 문제니까 결국 혈관 내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뇌질환, 심장질환, 혈관질환 다 혈관하고 관련이 있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혈관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뇌, 심장, 그리고 그냥 이런 말초 혈관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안구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구에 이제 혈압이 상승하게 되면서 안구 내에 출혈도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시력이 소실될 수도 있고요. 오늘의 주제인 콩팥도 많은 혈관으로 이루어져 있는 장기이기 때문에 콩팥 질환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저희 신장학회에서 매달 이렇게 한 번씩 하는 이 방송을 꾸준히 봐오신 구독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신장을 이루는 하나의 그 조직 하나하나 우리가 사구체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었고, 그 사구체가 바로 이 혈관 덩어리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고혈압은 혈관의 문제를 일으키니까 콩팥에도 질병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교수님? 네, 쉽게 네.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저기 뭐 이제 안구 질환 일으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거나 또는 본인이 고혈압이 있는지 모르는 상태로 지냈던 환자분들 중에서 앞쪽에 보여주셨던 그 수축기 혈압이 160 이상으로 많이 높아지면 우리 환자분들이 이제 이런 증상들 많이 호소하는데 갑자기 눈앞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많이 오시죠, 그죠? 네, 갑자기 혈압이 높아져가지고 이제 오신 분들 중에 검사해보면은 안구 내에 출혈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그러니까 증상이 없는데도 안구 내에 출혈이 보이는 경우도 있고, 또는 시력이 이제 나빠졌다고 해서 오셨는데 보니까 고혈압이 발견이 되고 안구 내 출혈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관련 증상이 없기도 하지만 있다면은 꼭 이제 진료를 받아봐야 할 문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고혈압은 콩팥 질환을 일으킬 수가 있고 그 콩팥병의 원인이 다양하게 있는데 우리가 대한신장학회에서 2022년도에 조사를 해보니까 당뇨병이 거의 50% 가까이 48%의 콩팥병의 원인이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차지하는 게 고혈압입니다. 그 콩팥병 환자의 한 20%는 고혈압으로 인해 발생한다라고 할 수 있고 이만큼 고혈압은 콩팥병을 일으킬 수 있는 이제 흔한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고혈압이 이런 콩팥병을 일으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반대로 또 알아보겠습니다. 고혈압 자체를 원인에 따라 우리가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원인 질환이 명확하지 않은 본태성 고혈압인 경우가 많고요. 대략 한 90% 이상은 이런 본태성 고혈압으로 보통 나는 고혈압이 있는데 원인 잘 몰라요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하지만 원인 질환이 밝혀져 있는 2차성 고혈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2차성 고혈압에는 콩팥병을 비롯해서 콩팥에 혈관이 협착되는 콩팥 동맥 협착 그리고
부신이라고 해서 콩팥 위에 붙어 있는 작은 이제 조직이 있는데요. 거기서 다양한 호르몬들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런 호르몬들이 과다하게 되면서 생기는 고혈압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대동맥에 문제가 생기는 대동맥 축작증, 수면 무호흡증, 갑상선 질환 등도 다 2차성 고혈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콩팥병 자체가 또 고혈압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내용을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 이제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하면은 우리 흔히 이제 이한비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 고혈압이 있어요." 하는 분들의 대부분은 본인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거는 고혈압이 1 차적인 원인이 되는 거고 이 혈압 고혈압에 의해서 이제 합병증으로 콩팥병이 생길 위험이 같이 있는 거고요. 여기서 2 차성 고혈압은 반대로 뭔가 이런 다른 장기에 혈압과 관련된 심장을 제외한 다른 장기들의 질병이 1 차로 있고 이 질병에 대한 2 차적인 후유증 또는 합병증으로 고혈압이 발생하는 거를 2 차성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만성 콩팥병의 원인이 고혈압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환자분들은 고혈압의 원인이 만성 콩팥병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군다나 콩팥하고 고혈압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고혈압의 원인으로 콩팥병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콩팥병은 이전에 여러 강의에서 많이 들으셔서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콩팥 점수라고 부르는 사구체 여과율이 몇 점이냐에 따라서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나뉘게 됩니다. 1단계가 가장 좋은 상태이고 5단계가 가장 많이 콩팥이 손상된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계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러니까 콩팥의 단계가 높을수록 이 고혈압의 빈도는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콩팥 질환을 갖고 있으신 분들 그리고 콩팥병이 점차 진행하고 있는 분들은 고혈압이 있지 않는지 혈압도 잘 측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내가 고혈압이 있는데 이 고혈압이 언제 콩팥병이라고 의심을 할 수 있는지를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렇게 콩팥병으로 인한 고혈압을 의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일단은 소변 검사에서 혈뇨나 단백뇨가 동반되는 경우에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혈뇨나 단백뇨 같은 경우에는 소변 검사를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콩팥에서 이제 노폐물을 배설하는 곳 중에 이제 여과, 필터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이 망가지게 되면은 원래는 소변에서 보이지 않아야 되는 피라든지 아니면 단백질들이 보이게 되는 결국에는 콩팥의 손상을 시사하는 소견이기 때문에 이런 게 있을 때는 콩팥병을 의심을 해야 하고 그래서 고혈압 진단이 됐을 때 반드시 소변 검사를 함께 진행을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고 몸이 붓는 증상, 부종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에도 콩팥병으로 인한 고혈압이 아닌지 의심해 볼 수 있으며 염분 섭취량에 따라서 혈압이 크게 영향받을 때도 콩팥병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외부에서 이제 섭취한 염분들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혈압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일반적이지 않게 이제 고혈압이 너무 어릴 때 이제 발생했다든지 아니면은 너무 이제 나이가 많을 때 발생을 했다. 이런 경우에도 혹시 2차성 원인이 없는지 평가가 필요해서 콩팥병을 의심해 봐야 하며 뿐만 아니고 고혈압이 이전에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발생했거나 또는 고혈압이 약물 치료에도 불구하고 잘 조절되지 않거나 잘 조절되던 혈압이 뚜렷한 이유 없이 상승해서 또 조절되지 않기 시작할 때 혹시 콩팥병이 같이 동반된 건 아닌지를 꼭 평가를 해야 합니다. 네. 요 비슷한 질문을 앞쪽에 정경 님께서 한번 해 주신 것 같아요. 57세 여자 환자고 지금 고혈압 약 아프로벨 저희가 흔히 사용하는 고혈압 약제 중에 하나인데 요걸 복용하고 있는데도 혈압 조절이 잘 안 돼서 수축기 혈압이 140에서 150 정도 계속 나온다. 약을 조정해야 되냐 하고 질문 주신 게 있는데요. 그 이런 경우 엔젤 님이시구나. 엔젤 님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런 경우도
여기에 있는 콩팥병 의심해야 되는 증상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교수님.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또 만성 콩팥병 환자에서 특히 고혈압의 특징이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이제 혈압약을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를 복용해야 될 정도로 혈압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이제 만성 콩팥병에서 발생하는 고혈압의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거 외에도 또 이제 약을 여러 개 복용하는 것 외에도 약을 아무리 복용해도 잘 조절되지 않는 것,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런 염분 섭취에 따라서 혈압이 많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다 만성 콩팥병에서 고혈압이 발생하는 특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내가 고혈압이 있는데 내가 합병증으로 콩팥병이 같이 있는 건지 어떻게 의심할 수 있냐? 약을 드시는데도 불구하고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으로 잘 조절되지 않으시는 경우나 또는 내가 원래 혈압약 한 알로 혈압 조절이 잘 됐었는데 갑자기 한 알로는 조절이 안 돼서 두 알, 세 알 계속 이제 그 주치의 선생님 만날 때마다 혈압약을 개수를 계속 늘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혈압이 잘 조절이 되지 않는다. 이럴 경우에는 고혈압에 동반된 콩팥병이 의심할 수 있으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혈액 검사나 소변 검사를 통해서 신장 기능을 평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수아 교수님께서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고혈압은 콩팥병의 주요 원인이 되고 또 이 콩팥병 자체로 인해서 고혈압이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 고혈압과 콩팥병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혈압 환자의 대부분은 증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콩팥 질환이 같이 있는지 또는 콩팥 질환 때문에 생긴 고혈압인지 이런 것들을 증상이 없어서 잘 모른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꼭 정기적인 콩팥 기능 검사와 소변 검사가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고혈압을 진단받았을 때는 반드시 콩팥 기능과 그리고 소변 검사를 해서 단백뇨가 있지는 않는지를 확인을 해서 이 고혈압의 원인이 콩팥병으로 인한 건 아닌지 평가를 해야 하고 그리고 고혈압을 오래 앓을수록 그리고 고혈압이 계속해서 조절이 잘 안 되면 결국에는 콩팥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단백뇨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이렇게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를 통해서 이 콩팥의 기능을 잘 평가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콩팥 기능 검사는 이제 혈액 검사에서 크레아티닌 수치라고 하는 혈액 검사랑 그리고 나이와 성별을 이용해서 계산한 콩팥 점수로 평가를 하게 되고 소변 검사에서 단백뇨가 나오면 이게 만성 콩팥병 발병의 초기 신호로 이제 판단을 해서 앞으로 콩팥에 대해서 신장내과 선생님하고 잘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네, 저희 방송 꾸준히 잘 보신 분들은 이미 앞서 권소희 교수님이 한번 이제 신장내과에서 봐야 하는 수치들 하면서 중요한 거 두 가지 꼽아주세요 했을 때 사구체여과의 콩팥 점수라고 하면서 말씀하셨었고 그다음에 소변 검사 꾸준히 하셔야 된다. 그리고 병원에 꾸준히 내원해서 소변 검사하시기 어렵다면 약국에서 그 소변 스틱 검사하는 스틱 구입하셔서 집에서 자가로 검사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성실하게 저희 방송 보셨던 분들은 이미 이거에 대해서 숙지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가끔 저 외래에 이제 오시는 분들 중에 오랫동안 안 오시다가 이제 막 한 3년, 4년 이렇게 오래 안 오시다가 오랜만에 오시는 분들 계신데요. 왜 그동안 안 오셨어요? 라고 여쭤보면 어차피 혈압약 먹는 거 똑같으니까 그냥 똑같은 약 계속 먹었어요. 뭐 어차피 검사 안 해도 괜찮지 않나요? 혈압만 괜찮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반드시 이렇게 정기적으로 검사가 필요하다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그런 환자분들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고 뭐 이제 자주 와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콩팥병 단계에 따라서 그러니까 콩팥 점수에 따라서 이 콩팥병이 진행하는 속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콩팥 점수가 이제 60점 이상으로 높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정도 검사하시면 되고요. 30점에서 60점 정도의 콩팥병 3단계다라고 하면 3개월에서 6개월마다 그리고 30 미만으로 4, 5단계
콩팥 기능이 많이 감소되어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내지는 3개월마다 검사를 해야 된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혈압도 있고 신장병도 그 콩팥병도 있어서 병원에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도 주치의 선생님이 이 이제 이현비 교수님 말씀 주신 이런 권고 사항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아마 3개월마다 오세요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환자분들 중에는 저 맨날 와서 약 똑같은데 왜 3개월마다 와야 되죠? 더 있다 오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교수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 콩팥병의 단계에 따라서 이 감시해야 하는 그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당연히 초기 단계에 해당하시는 1, 2단계 분들은 1년에 1번 내지 2번 오셔도 되지만 3단계 이상이신 분들은 되도록이면 3개월마다 한 번씩 병원에 내원해서 콩팥 기능을 체크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고혈압이 얼마나 무서운 질환인지, 이 콩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우리 콩팥이 나빠지면은 투석, 신대체요법 이런 거 해야 되고, 투석하는 거는 최대한 지연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렇게 고혈압을 관리해서 콩팥병을 예방하고, 그리고 콩팥병의 진행 속도를 지연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관리 수칙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따로 이제 써오진 않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당연히 주치의 선생님께서 처방해 주신 약을 잘 복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집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 3가지는 가정 혈압을 측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음식을 싱겁게 먹는 것, 그리고 건강한 생활 습관들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우리 아직은 청춘이다님이 고혈압 식단 개선만으로 극복이 되는지 궁금해 하셨는데 아마 지금부터의 내용을 잘 들으시면 혈압 관리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따가 정리 한번 해드릴 건데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요 3가지만 잘 지켜도 혈압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혈압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크게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뭐 워치나 이런 걸 이용한 혈압 측정도 있는데요. 아직은 그건 정확도가 조금 떨어져서요. 지금 이렇게 3가지 방법으로 혈압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 가정 혈압 측정하는 게 있겠고, 그리고 진료실에서 혈압을 측정하는 게 있겠고요. 그리고 24시간 동안 이 혈압계를 감아놓고 활동 혈압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데 저희가 가정 혈압을 측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는 이렇게 고혈압이 다양한 얼굴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진료실에서는 혈압이 정상인데 집에서는 혈압이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걸 가면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료실에서만 혈압을 측정하면은 이렇게 가면 고혈압 환자분들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실에서는 혈압이 높은데 집에서는 혈압이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백의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진료실 혈압만으로 저희가 혈압을 조절하게 되면 실제 혈압이 굉장히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혈압으로 인한 여러 가지 증상을 호소할 수 있고, 또 혈압이 너무 낮게 되면 그거 자체도 신장 손상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고혈압이나 백의 고혈압과 같은 상황들을 잘 이제 평가하기 위해서는 집에서 혈압을 측정해 오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우리 보나리님께서 저혈압도 고혈압만큼 신장 기능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을까? 이거 아마 여기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에 좀 대답이 됐을 것 같아요. 고혈압도 신장 기능의 이제 신장 기능 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평상시에 너무 급격한 저혈압이 나타나거나, 이게 평소에는 괜찮았는데 어떠한 환경적인 이유 등에 의해서 평소와 다르게 갑자기 급격한 저혈압 상태가 된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져도 신장 기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제 백의고혈압이라고 말 그대로 저 보시면 화이트 코트라고 하는데 우리 그 의사들이 입는 가운이 흰색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이제 화이트 코트라고 얘기하고 한자로 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집에서는 이제 편안한 상태에서 혈압을 쟀는데 정상이었는데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려고 하니 의사가 나에게 혹시 좋지 않은 검사 결과를 얘기하지는 않을까
하여 이제 긴장이 잔뜩 되고 그러다 보니 집에서보다 혈압이 높게 나와서 집은 정상인데 병원에만 오면 혈압이 높아요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을 우리가 이제 배기 고혈압이라고 해요. 근데 저희가 병원에서 잰 혈압만 가지고 환자분을 평가를 하면 고혈압 환자가 원래는 아닌데 고혈압 환자로서 오진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러면 굳이 복용하지 않아도 되는 고혈압약이 처방이 나갈 거고 환자분이 그걸 집에서 먹으면 오히려 집에서 저혈압 상태가 되면서 그 또한 신장 기능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료실 혈압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평상시 혈압이 중요하다. 우리가 그걸 가정 혈압이라고 하고 고혈압 환자분인데도 불구하고 집에 혈압계 구비하지 않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은데요. 만약에 본인이 고혈압으로 진단을 받았다 할 경우에는 집에 혈압계 하나 비싼 거 구입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흔하게 사용하는 저렴한 그 혈압계 하나 구비해 두시고 평상시에 혈압이 어떤지 꾸준히 재셔서 진료실에서 혈압 잰 거랑 차이가 난다 그러면 주치의 선생님한테 저 평상시에 혈압 잴 땐 이래요 라고 말씀을 주셔야 잘못된 처방에 의한 저혈압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은 집에서 혈압을 어떻게 측정해야 되는지, 어떻게 측정하는 게 가장 정확한지를 잘 알아야 가정 혈압을 잘 측정해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요즘 정리를 해 봤습니다. 일단은 집에서 혈압을 측정할 때는 아침에 2번, 저녁에 2번 재서 각각 원래 평균을 내라고 하는데 이거 어려운 일인데요. 네. 사실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네. 저도 외래에서 이렇게 원칙은 말씀드리고 한 번만이라도 재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리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2번, 저녁에 2번인데 원칙은 아침에는 약을 복용하기 전, 식사 전에 측정을 하는 거고 보통은 아침에 첫 소변 보고 나서 측정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녁에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측정하라고 말씀드리는데 샤워를 하거나 목욕을 하는 경우에는 혈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주무시기 전에 이제 샤워나 목욕을 하시는 분들은 그 하기 전에 측정하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샤워할 때 우리가 따뜻한 물로 하기 때문에 체온이 올라가면 그 순간 갑자기 혈압이 좀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따뜻한 물로 샤워하거나 목욕을 하신 후에 혈압을 측정하게 되면 검사 결과의 정확도가 떨어져서 주무시기 전에 혈압을 재실 거면 샤워하시기 전에 재시는 게 더 정확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혈압을 측정하기 30분 이내에 흡연이나 카페인 섭취를 금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배를 피시는 분들은 30분 이내에는 가급적이면 흡연을 하지 마시고 사실 그게 네. 아니고 금연을 하셔야죠. 네. 고혈압 진단받으셨으면 흡연하기 전에 그 혈압을 측정하실 게 아니라 흡연을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아, 네, 네. 맞습니다. 흡연 자체가 또 혈관 수축을 유발해서 혈압을 상승시키고 이게 신장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홍파병이 있으신 분, 그리고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금연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커피와 같은 카페인을 섭취하는 경우에도 혈압을 많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꼭 측정 30분 이내에는 이런 것들을 섭취하는 것을 금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다녀온 다음에 또 달려와서 바로 측정을 하면은 혈압이 높을 수 있거든요. 5분 정도 휴식을 한 다음에 측정하는 것을 권고해 드립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측정을 하려면 너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한번 적응되면은 또 이게 어렵진 않아서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등을 기대 앉아서 측정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이제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책상 높이를 팔을 이렇게 놓았을 때 이 커프를 감는 위치가 신장과 같은 높이가 되도록 할 수 있게끔 이제 책상 위치를 정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 팔꿈치를 테이블 바닥에 댄 다음에 팔의 긴장을 풀고 커프를 위팔 심장 높이에 착용한 다음에 혈압할 때는 움직이거나 말하거나 또는 다리를 꼬거나 하는 경우에 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서 움직이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다리는 양발을 바닥에 대고 이제 의자에 등을 기대 앉아서 혈압을 측정하셔야 가장 정확하게 혈압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얘기하고 보니 너무 챙겨야 될 게 많은 것 같긴 하네요. 네, 말씀해 주신 거는 이제 이렇게 하면 정답입니다. 하지만 이거를 이런 이한비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자세를 집에서 취해 보시면 어떤 자세냐면 굉장히 편안한 자세거든요. 결론은 여기처럼 하시면 좋겠지만 이렇게 다 챙기기 어렵다. 그렇다면 의자에 앉아서 책상에 팔을 올렸을 때 어딘가 한 군데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가장 편안한 자세
그게 이제 혈압재기 가장 좋은 자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아침에 2번, 저녁에 2번 쟀으면 좋겠지만 집에서 이렇게 재시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2번 재시라고 교육시키기는 하거든요. 아침에는 고혈압약 드시기 전에 재셔라. 그리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재셔라. 이렇게 되면 아침에 잰 건 그 약 복용 전 혈압이 될 거고 저녁에 잰 거는 약 복용 후에 혈압이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아침 저녁 한 번씩 해서 하루 2번 재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혈압 측정하는 법 잘 익히셔서 우리 구독자분들 앞으로 혈압 잴 때 이 방법 올바른 방법으로 혈압 측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인제 너무 혈압이 조절이 안 돼서 인제 입원하셨던 환자분이 한 분 계셨는데요. 그러니까 입원해서는 혈압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집에만 가면 또 혈압이 막 190, 200 이렇게 올라 가지고 다시 오시고. 그래서 또 입원해서 혈압을 측정해 보면 또 혈압이 정상이고. 그래서 '아 왜 그럴까?' 해서 보니까 계속해서 커피를 섭취하고 아 네. 술을 드시고 이러면서 인제 혈압이 많이 올랐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제 관리들을 하시면서 다시 혈압이 안정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드린 요런 사항들이 이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혈압에 굉장히 많은 영향들을 미칠 수 있어서 요런 것들 가능하면 잘 지켜 가지고 혈압을 측정해 오시고 진료 보실 때 혈압을 측정해 온 수첩을 보여주시면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저염 식사입니다. 싱겁게 먹기. 근데 싱겁게 먹기 얼마나 싱겁게 먹어야 되는지 사실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기 조금 내용을 가져왔는데요. 일단은 지나친 소금 섭취는 그거 자체가 콩팥에 부담을 주고 혈압을 높이고 몸을 붓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소금을 5g 이하로 섭취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통계를 내보니까 보통 우리나라 사람이 하루에 소금을 9g 정도 먹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로 낮춰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음식이 맛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많이 싱겁게 드셔야 된다는 거를 일단은 말씀드리고 보통 일반 사람들이 먹는 거의 한 절반 이하로 섭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금 1g은 이제 소금 5g 이하를 섭취하라고 했는데 사실 뭐 가공육들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가공식품들에는 소금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 자체에 들어가 있는 소금을 생각했을 때 내가 이런 뭐 양념을 친다거나 할 때 소금은 끼니당 한 1g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1g이 얼만큼인지를 가져왔는데요.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스푼 한 반 정도 되는 게 소금 1g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 이상 드시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조심한다고 하더라도 염분이 많은 식품을 드셔버리면은 이미 이제 초과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염분이 많은 식품이 뭔지를 알고 그것을 피해야 하는데 좀 피하기 어려워요. 어르신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네. 것들이고 우리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기본 반찬들. 네, 저도 많이 좋아하는 것들이라서 말씀드리면서 가끔 죄송하기도 한데요. 이런 젓갈이나 장아찌, 김치와 같은 염장식품의 염분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금을 많이 섭취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가공식품들, 이런 것들에 많고 또 국이나 찌개에는 당연히 소금이나 이런 간장 이런 걸로 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걸 드실 때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그리고 마시지 않도록 이제 국물을 마시지 않도록 주의해야 네, 합니다. 이것도 쉽지 않아요. 우리 한국인 밥상에는 반드시 찌개나 국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드시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드시더라도 과하지 않게 드시는 게 좋고 만약에 젓갈, 장아찌, 김치 같은 염장식품 반찬으로 드신다면 나머지 밑반찬 하실 때는 그 소금 사용량을 조금 줄여서 하시는 게 전체 그 섭취하는 나트륨 양을 좀 줄이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우리 병원에 이제 영양 선생님들께서 쓰시는 방법이어 가지고 제가 이제 가져왔는데요. 양념을 만들 때 간장이라든지 소금, 고추장, 쌈장 뭐 이런 것과 같이 염분이 많은 것들을 제외하고 양념을 만들면은 또 음식을 맛있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초나 레몬즙, 겨자, 와사비 또는 고춧가루, 후춧가루, 파, 양파, 마늘, 생강을 이용해서 양념을 만들게 되면은 맛이 있으면서 이제 염분이 적게끔 이제 음식을 해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싱겁게 먹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맛있게 먹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싱겁게 드시라고 하면 특히 우리 어르신분들은 싱거운 음식 맛이 없어서 식사량 줄여 가지고 또 오신 경우가 있어서 저희 이제 이현배 교수님 말씀해 주신 이런 염분이 적은 양념을 이용하도록 저도 말씀드리기는 해요. 평소보다 소금량을 줄이고 그 줄여진 만큼 부족한 간을 뭐 식초 살짝 또는 고춧가루나 후춧가루와 같은 이런 천연 조미료를 이용해서 간을 맞추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도 처음 하실 땐 아마 이게 '입맛에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해 보시면 이게 또 적응이 되면 괜찮으실 거예요. 그래서 소금량을 쪼끔 줄이고 그 줄어든 그 양념만큼을 이 염분이 적은 양념을 이용해서 식사하시도록 노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인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건강한 생활 습관입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운동, 그리고 운동을 함으로써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정 체중이라고 하는 것은 체질량 지수, BMI라고도 말하는데 키와 체중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제 18.5에서 25 정도에 해당되도록 표준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하루 30분 이상의 중간 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 150분 이상은 돼야 된다고 해서 주 5회 이상, 그냥 매일 30분씩 운동을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중간 강도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면은 좀 빨리 걷기, 조깅 또는 자전거 타기 또는 수영, 그리고 청소하는 것도 운동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나가서 운동하기 힘들다라고 하시면은 집에서 열심히 청소하시는 것도 집에서 예쁨도 받고 그리고 운동도 할 수 있고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적절하게 금주하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 술 자체도 신장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요. 남성분들은 하루에 2잔, 여성분들은 하루에 1잔 미만으로 드시도록 이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흡연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혈관 수축을 통해서 혈압을 상승시키고, 그리고 또 콩팥병을 유발할 수 있으며, 뿐만 아니고 이로 인해서 심장, 뇌, 혈관 질환, 그러니까 뭐 뇌경색이나 심근경색과 같은 무시무시한 질환들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금연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우리 흰수염 고래님이 아까 저희가 계속 금연 말씀드렸더니 "금연 술은 괜찮나요?" 하고 질문 주셨는데 이한비 교수님이 답변해 주셨네요. "남성분들은 하루에 2잔까지는 그래도 괜찮다. 여성분들은 하루에 1잔." 이거 근데 선생님 소주, 맥주 뭐 기준이죠? 요즘은 또 술 네. 종류도 많아서 뭐 와인 즐겨 드시는 분들도 있고 위스키 즐겨 드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거 어떤 술 기준으로 해야 될까요? 이게 인제 한 잔이라고 그러니까 뭐 남성분들 "하루 2잔이에요."라고 하면은 소주를 물컵에다가 그쵸. 따라서 인제 "저 2잔인데요."라고 말씀하시면은 좀 난감하거든요. 인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소주에 맞는 잔이 있죠, 우리. 고 인제 작은 소주잔으로 2잔을 얘기하는 거고, 맥주를 마신다면 맥주잔 2잔을 얘기하는 거고요. 위스키에 맞는 위스키 잔이 있잖아요. 와인도 와인잔, 와인에 맞는 와인잔이 있는데 그거에 맞춰 가지고 2잔, 1 잔을 얘기하는 거긴 합니다. 네네. 또 폭주하시는 거 포금하시는 거 당연히 안 좋고 만약에 '나는 하루에 그래도 한 잔씩 좀 혼자 요즘 또 혼술도 많이 하시니까요. 혼술을 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싶다.' 하시면은 하루에 한 잔에서 2잔 정도까지만 하시기를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금연은 계속 저희가 강조했는데 금주까지 강조하진 않았으니까 그래도 조금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숨통이 될 만한 답을 해 드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인제 제가 이렇게 어르신분들께 인제 "금주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은 술자리 가면 다들 권하는데 어떡하냐고. 그래서 손잡고 다 같이 금주해서 다 같이 절주해서 다 같이 건강 지키시라고 말씀은 드리는데요. 네. 많이 줄여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인제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지금까지 인제 생활요법들 말씀드린 이런 생활요법들을 하는 것 자체가 혈압 감소 효과가 얼만큼 있는지 정리를 해 봤는데, 소금 섭취를 제한하는 것만으로도 혈압 감소 효과가 5 만큼 떨어진다고 합니다. 혈압이 5 만큼 떨어지고요. 그리고 체중 감량하면은 체중 1 킬로 감소할 때마다 1씩 혈압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운동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루 30분
주 5일 이상 중간 강도로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은 혈압이 5만큼 떨어질 수가 있고, 이제 절주를 하는 거, 하루에 2잔 내지는 1잔 이하로 드시는 것만으로도 혈압을 한 4에서 5 정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활요법을, 생활 수칙만 잘 지키더라도 이 혈압을 많이 떨어뜨릴 수가 있어서 이것만 잘 지켜도 혈압약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걸 교수님이 한 개씩 나눠서 소금 섭취 적게 하시고 체중 감량하시고 운동하시고 절주하셔라 했지만 사실 하나 생각해 보면 이거 다 하나입니다. 예. 그 절주하시고 술 마실 때 당연히 안주 같이 섭취하기 때문에 술뿐만 아니고 그 섭취하는 안주에서도 열량이 공급되고 그 안주들 다 자극적이죠. 그래서 거기에 나트륨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주하면서 안주를 적게 먹으면 동시에 술을 줄이면서 소금 섭취를 제한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자연히 체중이 감량이 되고 거기에 운동만 같이 병행하시면 그래서 결국 절주와 그 운동 이거 2개만 하셔도 4개를 동시에 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 그렇네요.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네. 이거 굉장히 하나만 하면은 다 지킬 수 있는 굉장히 쉬운 거였네요. 네. 우리 버블버블님이 다 아는데 실천하기 어려워요라고 하셔서 제가 이렇게 정리해 드리면 그래도 좀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새해 첫 강의여가지고요. 새해 다짐으로 이런 것들을 세우면 얼마나 좋지 않을까라고 네.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작심삼일이라고 하는데 3일에 한 번씩 결심하면 작심삼일이 계속 이어져서 그게 결국 1년을 다 채울 수 있으니까요. 3일에 한 번씩 그 결심하셔서 새롭게 또 도전하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이제 그 이한비 교수님이 저희 늘 당뇨만 얘기하다가 오늘 처음으로 고혈압 얘기했어요. 고혈압도 신장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반대로 또 신장병이 있는 환자들 고혈압이 같이 동반될 수 있으니 본인이 신장 질환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검진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 그 구독자분들 궁금해하시는 질문 몇 가지 좀 같이 나눠보는 주기 때문에 만약에 진단 전이라면 우리 교수님 마지막 말씀해 주셨던 그런 여러 가지 생활 수칙들 잘 지켜주시면 좋겠고 만약에 이미 진단이 되셨다 그러면 당뇨대로의 그 목표 수치 도달하도록 조절하시고 고혈압도 저희가 이제 120에 80 정상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이 혈압 조절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콩팥병에서 콩팥병 관리 수칙 뭐 이제 보통 10개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가장 첫 번째로 보통 나오는 것이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세요입니다. 혈압, 혈당 따로 얘기하지 않고요. 둘 다 중요하기 때문에 둘 다 꼭 잘 조절하도록 첫 번째 수칙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2개 다 잘 조절할 수 있도록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엔젤님이 고혈압약과 고지혈증약 함께 복용해도 되나요? 고지혈증약을 아침, 저녁 중에 언제 복용하시는 것이 좋은가요? 우리 고혈압 있으신 분들, 당뇨 있으신 분들 같이 또 많이 갖고 있는 질병 중에 하나가 고지혈증이다 보니 고혈압약 드실 때 고지혈증약 같이 드시거나 또는 당뇨약 드실 때 그 고지혈증약 같이 드시는 경우 많은데요. 함께 복용해도 되죠? 예. 네. 함께 복용하셔도 됩니다. 네, 고지혈증약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철저하게 지키셔서 아침, 저녁 중에 언제 복용하시는 게 좋냐 하면은 저녁에 복용하시는 걸 더 권고하고 있기는 합니다. 약의 특성상 이제 공복에 복용하시고 하는 게 더 이제 흡수가 잘 된다 뭐 이런 이제 의견들도 있어서 그치만 내가 아침약 따로 저녁약 따로 챙겨 드시기 어렵다. 그렇다면 아침에 고지혈증약, 고혈압약 같이 복용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고혈압약 같은 경우에는 또 잘 모르고 저녁에 일부러 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오전에 혈압이 높고요. 저녁에는 혈압이 한 10% 정도, 10%에서 20% 정도 떨어집니다. 이게 이제 정상적인 이제 혈압의 변화이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고혈압약은 오전에 복용하시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 저녁에 드시고 주무시면 자는 동안에 혹시 저혈압이 발생했을 때 자는 중이기 때문에 저혈압 증상 못 느끼셔가지고 심장이나 신장에 뭔가 이 영향이 있는데 또 모르고 지나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혈압약 같은 경우는 아침 시간에 드시는 게 좋긴 합니다. 아침 시간에 드시면 만약에 혈압이 떨어져서 저혈압이 발생했을 때 낮 동안에 활동할 때 그 증상을 느껴서 병원에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아침에 드시는 걸 권고드립니다. 우리 빼빼로님 70대 초반이신데 당뇨 관리 잘하고 계셔서 당화혈색소 5.7 진짜 열심히 잘하고 계시네요. 식전에 100이고
100에서 110 정도 혈압 정상입니다. 여가로 55%인데 콩팥병 얼마나 더 나빠질지 예측 가능한가요, 교수님? 이게 결국에는 콩팥이 얼마나 더 빨리 나빠지는지를 보는 거는 이전에 어떤 식으로 이제 콩팥 기능이 조절되어 왔는지, 콩팥 기능의 이제 나빠지는 속도가 어땠는지 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지금 보니까 현재 이제 혈당도 굉장히 조절을 잘 하고 계시고, 혈압도 조절 잘 하고 계시고,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생활 수칙들 다 잘 지키시면은 아마도 콩팥은 현재 기능을 오랫동안 잘 유지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환자 빼빼로님 연령이나 그다음에 지금 당뇨 관리를 진짜 잘하고 계시거든요. 당뇨 있으신데 당화혈색소 5.7로 음. 유지하신 거 쉽지 않은데 잘하고 계셔서 얼마나 더 나빠질지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지만 이제 이대로 관리 잘하시면 투석하지 않고 약물 치료로만도 잘 지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김세용 님이 고혈압 환자이신데 선생님께서 주치의 선생님이 약은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리고 약 드시면서 혈압 120에 80 유지되고 있으신가 봐요. 고혈압 환자 약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는 거 맞나요, 교수님? 이게 또 이제 고혈압에 어떤 질환이 같이 동반되어 있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심내혈관 질환들이 같이 동반되어 있으신 분들이라면 지속적으로 복용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콩팥병이 같이 동반되어 있고 단백뇨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속적으로 복용을 해야 이 심장의 기능과 그리고 콩팥의 기능을 다 잘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문제가 없었던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생활 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혈압을 안정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약을 끊을 수 있는 경우도 생길 수는 있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 120에 80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잘 지키고 계신 거거든요. 100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잘 조절하고 계신 것 같고 그렇다고 약을 함부로 끊으시거나 하시면 안 되고 꼭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조절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이한비 교수님이랑 고혈압과 콩팥의 관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려서 그런데요. 고혈압 약 드시는 분들 중에 고혈압 약 드시는 원인 질환이 매우 다양합니다. 어떤 분은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을 앓았기 때문에 그거를 예방하고자 고혈압 약 드시는 경우 있고 또 어떤 환자분은 뇌경색을 앓았기 때문에 고혈압 약 드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을 앓고 난 이후에 예방적으로 고혈압 약을 드시는 경우에는 사실 죽을 때까지 드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고혈압만 있다. 그리고 내가 고혈압 약을 한 알 정도 복용하는데 교수님이 설명 주신 건강 수칙을 앞으로 잘 지킨다. 그러면 약 끊으실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평가해서 집에서 자의로 마음대로 끊으시면 안 되고요. 그 주치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주치 선생님도 보시고 이 정도면 약 끊어도 되겠네요 하면 아마 약 끊어 주실 거예요. 네. 이제 죽을 때까지 약 복용해야 된다고 들으셔서 아마 조금 낙담하고 질문 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우리 아이한 님은 혈압약 복용 중인데 혈압 낮은 날에도 약 복용해야 되나요? 혈압 낮은 날에는 아마 95에 55 정도 되시나 봐요. 혈압 낮은 날에는 어지럼증도 있는데 이런 날에 혈압약 먹어야 하나요? 하고 궁금해 하시네요. 교수님은 이런 환자분들 네. 외래에 오시면 어떻게 설명 주세요? 저렇게 증상이 유발될 정도로 혈압 저하가 생긴다면 저혈압이 생긴 게 맞고요. 그렇다고 하면 혈압약을 일단은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혈압약을 너무 과다하게 많이 복용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저렇게 혈압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주치의 선생님께서 계속 혈압약을 주고 계시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화이트 코트, 배그 고혈압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 진료실에서는 혈압이 높으니까 계속 혈압약을 처방해 주시는데 실제 집에서는 어지럼증을 느낄 정도로 저혈압이 있을 수도 있는 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 혈압을 꼭 작성을 해가지고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서 혈압약을 조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당뇨 환자분들은 집에서 자가혈당 측정하시는 거 꽤나 많이 하시고 좀 익숙하신데 우리 고혈압 환자분들은 집에서 자가혈압 측정하는 거 아직 익숙지 않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 고혈압 환자분들 집에서 자가혈압 측정하는 거 좀 습관화하셔서 계속 꾸준히 혈압을 측정하시고 더
모범생 환자분들 중에 모범생 환자분들은 옆에 혈압약 몇 시에 먹었는지 적어 오신 분들까지 있어요. 그렇게까지 적어 가시면 주치의 선생님이 혈압약 먹은 시간과 그다음에 측정 값들을 보시고 필요하다면 약을 조정해 주실 것 같습니다. 우리 난다운 님이 마지막 요 하고 이제 저희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난다운 님이 고혈압으로 인해서 안압이 높아지거나 얼굴 홍조 같은 거 심해질 수 있나요? 네, 고혈압이 있는데 조절이 안 된다면, 만약에 조절이 잘 된다면 이런 증상 나타나진 않고요. 고혈압 있는데 조절이 잘 안 돼서 수축기 혈압이 막 160, 170 이렇게 매우 높은 상태다. 그러면 안압이 올라가거나 또는 얼굴 홍조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증상이 있다면 혈압약 조절하셔야 되기 때문에 바로 주치의 선생님 만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한비 교수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거든요. 우리 늘 당뇨 얘기하다가 고혈압 얘기하면서 고혈압도 중요하다. 저희가 고혈압 얘기 안 했던 이유는 고혈압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린 건 아니라서 고혈압도 매우 중요한 질환이기 때문에 잘 관리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마지막에 말씀 주셨던 그 생활요법들, 생활수칙들 잘 지키시면 우리 구독자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한비 교수님 혹시 마지막 해주실 말씀 있을까요? 고혈압 풍파 관련해서? 아, 네, 너무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한 내용들을 이수아 교수님께서 너무 쉽게 잘 풀이해 주셔가지고 아마 구독자분들께서 다 잘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아까 마지막에 말씀 살짝 드린 것처럼 이번에 새해의 목표로 이런 생활 수칙들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한번 지금이라도 1번, 2번, 3번 번호 매겨서 작성해 두면 어떨까 합니다. 네, 오늘 이한비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1월부터 그 이제 방송 시간이 바뀌어서 앞으로는 매주 첫째 주 금요일 저녁 8시에 라이브 방송으로 여러분과 찾아뵐 거고요. 다음 달에도 또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